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이번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재미있는 책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올까? 자, 이 말은 협박일까요? 제안일까요? 자, 이때 엄마의 말이 협박인지 제안인지는 단지 말투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무엇이 결정을 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 정말 사랑하시죠? 저도 같은 마음, 같은 부모 입장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엄마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 또한 수시로 자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널 위해 희생하는 거 안 보여?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겠어?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의 다른 표현일까요? 그렇다면 아이도 사랑한다는 말로 들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일까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사랑일지 모르지만 아이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들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아이도 행복한 표정에 차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웬걸요? 아마 아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표정일 거예요. 바로 정서적 협박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까지는 친구 관계에 해당되는 정서적 협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조금 더 듣기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은 실수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 정서적 협박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정서적 협박을 자주 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잘 먹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의 한숨 한 번으로 아이가 하던 일을 멈추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모잖아요. 아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 즉 부모와의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상황에 타협하고 상대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택하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언젠가부터는 아이는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때 더 큰 문제는 정서적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현실 감각과 자아인식이 조금씩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 감각이 왜곡된다는 것은 아이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부모의 요구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아이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아인식이 왜곡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만이 옳다고 느끼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본인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대신에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흔한 상황인데 엄마는 아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막 사춘기여서 아니면 심보가 삐뚤어져서 반항심에 그래서 엄마의 너무 부드러운 말을 협박조로 듣는 걸까요? 사실 이 협박과 제안은 본질적으로 의도와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 즉 선택권의 차이가 있는 하나의 상호작용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번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재미있는 책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올까? 자, 이 말은 협박일까요? 제안일까요? 자, 부드럽게 말했다면 제안이고 좀 강하게 말했다면 협박일까요? 자, 이때 엄마의 말이 협박인지 제안인지는 단지 말투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무엇이 결정을 하냐면요. 그 다음 아이의 대답에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협박이었는지 아니면 제안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 아이가 아니 도서관은 지루할 것 같아 그냥 친구랑 놀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면 엄마의 반응에 따라 이 말이 협박인지 제안인지 결정됩니다. 엄마가 평일에는 일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주말에 너를 도서관에 데려가 주겠다는 그런 엄마 마음 너 어떨 것 같아? 진짜 섭섭하다.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정서적 협박이죠. 그럼 어쩔 수 없지. 너 혼자 집에 있어.
엄마는 도서관에 갈 거거든. 너 혼자 집에 잘 있어봐. 엄마 찾지 말고. 자, 이런 말은 어떤가요? 아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정서적 협박이죠. 아이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너 진짜 제멋대로네. 어쩜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 그런 너를 어떤 친구가 같이 놀아주겠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아이에게 수치심을 심어주죠. 반면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도서관이 지루할 것 같아서 가기 싫구나. 그럼 친구랑 가는 건 어때? 지루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 보며 노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아이의 자발적인 동의를 기대하는 제안이죠. 이렇게 제안을 하는 부모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기는 바라지만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제안은요, 정중하고요. 그 요청을 들어줄지 말지는 아이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 선택권이 보장된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제안인 거예요.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니 이 말까지 정서적 협박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부정하고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아니야, 이건 단순히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되니까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쓴소리도 했다가 막 협박도 했다가 그런 거야. 이렇게 우기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저의 말 한마디, 눈빛, 걸음걸이, 발자국 소리 같은 거,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까지 아이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기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계속해서 자각해야 할 것은 이런 의도치 않은 정서적 협박이 반복될 때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자기 객관화를 힘들어하게 되고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내 아이가 친구에게 자꾸 휘둘리고 또 무심결에 이런 정서적 협박을 가하는 아이들의 표적이 되는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이렇게 다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다면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1차적인 환경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나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 내 아이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이 자라납니다. 물론 아이에게 단호하고 따끔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매번 같은 강도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시리게 하는 부정적인 훈육을 하게 되면 정말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훈육은 균형 잡힌 사랑과 그리고 따뜻한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범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 협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더 나은 방식으로 아이랑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제안 드려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또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하유정, 너도 잘하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